1억 원. 예금자 보호 한도가 드디어 9월부터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아, 이제 내 돈 다 안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통장이 여러 개면 괜찮을까요? 1억 넘게 넣어둬도 은행마다 나눠 넣으면 다 보호되는 걸까요?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1억이 적용되지 않는 돈이 꽤 많다는 사실, 그리고 한도가 늘어났다고 해도 조건을 잘못 이해하면 수천만 원을 날릴 수도 있다는 점, 막연하게 정부가 보호해준다고 믿고 있던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예금자 보호는 모든 금융상품, 모든 돈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보험, 펀드, 연금, CMA 통장, 심지어 일부 예금도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잠깐, 오늘 영상 중간에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대표 금융상품 리스트가 정리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보호가 안 되는 상품에 돈이 들어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돈 이야기, 저는 오오입니다. 오늘은 예금자 보호 1억이라는 변화의 진짜 의미와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알려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불안한 마음도 덜고 자산을 어떻게 나눠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도 분명해지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중요한 변화들을 가장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간다니 당연히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1억 원, 과연 내 돈 전체에 적용되는 걸까요? 혹시 그냥 통장에 넣어두기만 하면 자동으로 다 보호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영상이 꽤 놀라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예금자 보호제도가 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갈게요. 이 제도는 말 그대로 금융회사가 망해도 내 돈 일부를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심지어 일부 인터넷은행까지 해당돼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보호해 주느냐인데요. 바로 예금보험공사라는 정부 산하 기관이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즉,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책임지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다만 보호 대상이 무제한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1인당 금융기관 한 곳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됐어요. 그러다 오는 9월부터 드디어 1억 원으로 2배 상향되는 겁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이제는 예금자 보호 덕분에 1억까지는 어디다 넣어도 괜찮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통장이 여러 개면 각각 따로 1억 원씩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하나은행에 정기예금 7천만 원, 적금 2천만 원, 보통예금 1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총 1억 원이 넘죠. 그런데 이게 각각 다른 통장이라고 해도 결국 다 하나은행이라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보호되는 금액은 모든 계좌를 합쳐서 1억 원까지만이에요. 그럼 나머지 초과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은행이 파산하면 그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그러니 예금이 1억을 넘는 분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이쯤에서 떠오르는 질문 하나 더 있죠. 그럼 은행을 나눠서 넣으면 다 보호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금융기관당 1억 원씩 보호받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나은행에 1억, 국민은행에 1억을 넣어두면 각각 따로 보호됩니다. 즉, 은행별로 나눠서 예치하면 총 2억 원도 전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건 은행 이름만 다르고 실제로는 같은 금융그룹 소속인 경우엔 또 얘기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 세부 사항은 영상 후반부에서 정리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잠깐 여기서 한번 본인의 예금이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혹시 한 은행에 1억 이상 넣어두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영상에 나올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금자 보호제도의 기본 원리와 금융기관당 1억 원까지 보호된다는 기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예금이 1억 원을 넘는 분들, 과연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차피 1억까지는 정부가 보호해주니까 그 이상은 그냥 맡겨둬도 괜찮겠지. 그런데요, 이 생각이 의외로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0대 후반의 한 퇴직자분이 어은행에 총 1억 5천만 원을 예금해 두셨어요. 정기예금, 적금, 보통예금 상품도 다르고 계좌도 3개나 됩니다. 본인은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다른 통장이니까 각각 1억씩 보호받는 거 아냐?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통장 개수나 상품 종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금융기관에 맡겼느냐, 바로 그 한 가지예요. 즉, 같은 어은행 안에 여러 통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은행에 맡긴 총액이 기준입니다. 이분의 경우 1억 원까지만 보호받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금융사고 시 보장받지 못하는 돈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특히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으로 1억 이상 예치하신 시니어분들, 지금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방법은 단순합니다. 금융기관을 나눠서 예금하는 것, 이른바 분산예치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어은행에 1억, B은행에 1억을 넣어두면 각 은행은 독립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이 2억 원을 갖고 있어도 한 곳에 몰아두면 1억만 보호되지만 두 곳에 나누면 전액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하실 수 있죠. 그럼 남편이랑 아내 명의로 나눠서 넣으면? 그건 어떨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명의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각각 1억 원씩 보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어은행에 1억, 아내 명의로 B은행에 1억을 넣으면 총 2억이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구조죠. 하지만 이 부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실제 자금의 소유주가 누구냐를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바꿨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이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면 그건 동일인으로 판단해서 보호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죠. 또 가족 간 자산을 나눌 때는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명예 분산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나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도 통장만 여러 개 만들면 되지 뭐하고 한 은행에 통장을 4개나 만들어 2억을 넣으신 분이 계셨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건 모든 돈을 한 금융기관에 집중시킨 셈이었고 예금자 보호제도의 구조상 1억까지만 보호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통장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융기관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이런 궁금증도 생기실 거예요. 그럼 나는 어느 은행에 얼마나 나눠서 넣어야 가장 안전할까? 또 하나,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상품 중에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건 없을까? 이 두 가지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상 다음 파트에서는 예금자 보호 사각지대, 즉 보호받지 못하는 금융상품과 안전한 자산 배치 전략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로 내 자산의 안전지대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금을 어떻게 나눠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예금자 보호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 맡긴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보호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예금자 보호가 펀드나 보험, CMA 통장까지도 적용된다고 오해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금융상품들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주식, 채권, 펀드는 기본적으로 투자 상품입니다. 이건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구조죠. 그래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보험 상품, 특히 요즘 많이 가입하시는 연금보험이나 변액보험 같은 것들인데요. 이 중 일부는 보장성 보험으로 분류되어 예금자 보호가 적용될 수도 있지만 변액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처럼 투자 성격이 섞인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변액보험은 주식시장에 일부 자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망했을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고 예금자 보호공사에서도 이 상품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CMA 통장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CMA는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증권사에서 만든 CMA 종합계좌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은행에서 운영하는 RP형 CMA는 예금자 보호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즉, 같은 CMA라도 어디서 가입했느냐, 어떤 구조인지에 따라 보호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내가 가입한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상품을 직접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상품명이나 금융회사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 보장 금액이 얼마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PC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나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라고 직접 문의하셔도 친절히 알려줍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린 시청자 한 분도 연금보험을 2천만 원 정도 가입해두고 안심하고 계셨는데 막상 확인해보니 투자형 구조라 보호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 혹시라도 펀드, 주식, 보험, CMA 계좌 등에 자산이 들어가 있다면 오늘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펀드, 주식, 리츠, 변액보험, 일부 연금보험, CMA 종합계좌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2. 금융회사마다 다르고 상품 구조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금융사에 문의해서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잠시 후 영상 마지막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 자산을 안전하게 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혹시 나는 해당 없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고 한 번쯤 내 통장과 보험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금자 보호의 사각지대, 즉 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돈을 어디에 어떻게 넣어두는 게 가장 안전한가?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이자 가장 실질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에게는 이 전략이 노후 자산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금융기관을 나눠서 예금하는 것, 즉 분산예치 전략입니다. 이건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하나의 은행에 1억 원 넘게 예금하면 그 초과분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은행에 나눠서 예치하면 각 기관마다 1억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어은행에 정기예금 1억, B은행에 보통예금 5천만 원, C은행에 적금 4천만 원을 넣어두면 각각 독립된 금융기관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A, B, C은행에서 각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질문도 종종 받습니다. 그럼 저축은행은 괜찮나요? 지방은행도 포함되나요? 정답은 예입니다. 저축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도 모두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된 금융기관이라면 보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금융사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같은 그룹 소속인지 계열사인지 여부에 따라 한도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정기예금과 수시입출금 통장을 따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눠야 할까요? 정기예금은 금리가 높아서 오래 묶어두는 대신 필요할 때 쉽게 꺼내 쓰기 어렵습니다. 반면 수시입출금 계좌는 금리는 낮지만 비상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 통장 역할을 하죠. 그래서 생활비 36개월치 정도는 수시입출금 통장에, 나머지 여유 자금은 정기예금으로 나누어 보관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갑작스런 병원비나 자녀 지원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도 예금을 깨지 않고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산 안정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수익보다 안정을 우선해야 합니다. 즉,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금융상품보다는 예금, 적금, 보장형 보험, 국가 보증 상품 등 안정적인 상품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이자율이 다소 낮을 수는 있지만
노후 자산은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꼭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내가 가입한 전 금융기관의 예금, 보험, 신탁상품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예금자 보호 대상 여부도 함께 표시되기 때문에 지금 자산이 어디에 얼마나 분산돼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에 딱 좋습니다. 사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내 계좌 한눈에 메뉴로 들어가 로그인만 하면 내 이름으로 된 계좌와 예금 현황이 쭉 정리돼서 나옵니다. 혹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가까운 은행에서 도움을 받아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예금자 보호 1억이라는 숫자에 안심할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자산이 실제로 얼마나 보호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누고 구성해야 안전할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영상 마무리 전에 지금까지의 핵심을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께 지금부터는 오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중간에 놓친 부분이 있더라도 이 요약만 기억하시면 실제 자산 관리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노후 자산의 안전지대가 2배로 넓어졌다는 의미죠. 둘째, 중요한 건 금융기관당 1억 원까지라는 원칙입니다. 통장이 몇 개든 상품이 달라도 결국 한 은행에 맡긴 돈이라면 합산해서 1억까지만 보호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셋째,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식, 펀드, 변액보험, 일부 연금, CMA 종합계좌. 지금 본인이 가입해둔 상품 중에도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한 번쯤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넷째, 예금을 분산하고 자산을 나눠두는 전략이 안전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디에 어떻게 나눠뒀느냐에 따라 보호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혹시 지금 나는 예금 1억도 안 되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금융상품에 돈을 넣어뒀는지입니다. 금액보다도 구조와 위치가 훨씬 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거래은행 앱을 통해 내 자산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세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